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원래 오늘은 어제 KDDX의 사업 방식을 정한다고 해서 KDDX의 사업 방식이 정해지면 그걸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결정이 보류되었죠. 어제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관리 분과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분과위원회에서 방추위에 상정할 내용을 결정하는 거라 사업 방식이 결정되는 건데요. 어제는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있었고 원래는 4시쯤에 끝나고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회의도 더 늦게 끝났고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3월 27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가 수의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일이 갈수록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KDDX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이번에 또다시 호주의 오스탈사 인수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오스탈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회사는 본사는 호주에 있지만 미국의 군함 건조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원래는 LCS를 건조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호주의 오스탈사를 인수한다는 건 미국의 군함 건조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미 한화는 미국에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지만 필리조선소는 군함 건조 조선소가 아니죠. 그냥 앞으로는 한화가 이 필리조선소에서도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오스탈사는 이미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조할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화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인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화는 이 회사의 인수를 전에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식은 적대적 M&A 방식이라고 하네요. 과거에는 오스탈사를 오스탈사와 협의를 해서 구매할 생각이었지만 오스탈사의 경영진들이 거부를 해서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스탈사의 경영진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적대적 M&A.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오스탈사의 지분을 공개 매입해서 오스탈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인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지금 호주의 오스탈사는 미국 내에 있는 자신들의 조선소에서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의 건조를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스탈사는 기존에는 주로 LCS를 건조하던 회사이고 LCS가 망하면서 미 해군의 LCS 주문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경영위기를 맞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컨스텔레이션급은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사가 미국 내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내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이곳에서 한 해에 2척의 함선을 건조해서 납품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초도함의 건조도 지연되고 있고 건조도 한 해에 한 척만 건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미 해군이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할 다른 조선소를 찾은 게 바로 원래 LCS를 건조하던 오스탈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화가 오스탈사를 인수해서 이 오스탈사에서 컨스텔레이션을 건조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컨스텔레이션은 오스탈사가 개발한 함선이 아니고 오스탈사는 다만 미 해군의 발주를 받아서 핀칸티에리로부터 설계를 사오고 구성품을 받아서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찌 보면 핀칸티에리의 하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을 건조해서는 오스탈사는 결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는 틀림없이 호위함 2차 사업에 바로 우리 KDDX를 건조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은 현재 20척이 발주가 된 상태이고 1년에 2척씩 해서 10년 동안 납품하게 되어 있는 함선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 함선은 LCS를 대신하는 함선이고 그래서 고작 20척 가지고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핀칸티에리는 20척을 건조하고 그 후속 발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컨스텔레이션보다 좀 더 개선된 개량형을 개발해서 미 해군에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한화는 이 2차 사업에 우리의 KDDX를 제안하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화가 더 절실하게 KDDX의 설계에 참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컨스텔레이션급 정도의 함이라면 미 해군에서 대략 60척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항모 기동단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KDDX라면 미 해군에서 100척 이상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한화에서 지금의 KDDX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DDX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한화의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왜 제가 KDDX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한화의 주장이 헛소리라고 하냐면요. 한화가 KDDX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KDDX의 기본 설계를 현대가 한 후에도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고 그 기술을 KDDX에 적용하려면 지금 KDDX의 설계로는 안 되고 함선을 다시 설계를 해야 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은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한화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화가 KDDX에 적용을 주장하는 신기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함선용 스텔스 도료. 그 중에서도 적외선 스텔스 도료입니다. 요즘 많은 대한미사일들이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함선의 적외선 방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해진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함선의 외부의 해수를 분사해서 적외선 방출량을 줄이는 장치가 함선에 장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세종대왕급에도 이 해수 분사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용하는 해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장치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함선에 항상 해수를 분사해서 함선의 외부 온도를 낮출 수가 없고 어차피 적의 대한미사일은 기습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함선의 외부에 도포하는 도료에 적외선 방출량을 낮추는 스텔스 도료를 도입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DDX에 적외선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KDDX의 설계에는 적외선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한화가 개발한 도료는 기존 도료보다 적외선 방출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화가 새로 개발한 스텔스 도료가 더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함선을 개발하다가도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때마다 함선의 설계를 변경하는 게 옳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하면 당연히 함선의 개발도 늦어지고 무엇보다도 함선 개발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인데요. 컨스텔레이션급은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함선의 건조비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미 해군이 중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야 한다고 해서 핀칸티에리에게 컨스텔레이션급의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급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함선의 건조비가 상승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함선을 개발하다가 중간에 뭔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 한화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의 KDDX의 설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되고 당연히 함선의 건조비도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KDDX의 재설계를 주장하는 한화의 주장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양주의 군부대에서 우리의 수리온 헬기와 해론 무인기가 충돌해서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드리면요. 우선 원래 해론은 경기도 양주에서 운용하던 무인기가 아닙니다. 원래 해론은 인천의 해병2사단에서 운용하던 무인기인데요. 그런데 해론은 이미 작년부터 작전 능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기체를 인천에서 양주로 이동해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아마 훈련용이나 아니면 부정기적인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건도 새로운 기지로 이동을 해서 운용요원이 새로운 환경에 미처 적응을 못해서거나 아니면 훈련병이 운용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해론을 도입했느냐? 그건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입니다. 과거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군은 급하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해론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이 무인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느냐? 이 무인기는 탑재된 해상감시 레이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의 기습남하와 그리고 광학 카메라로는 북한 해안포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론은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정말 말이 많았던 기체입니다. 결국은 해론은 우리가 하려는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무인기라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작전에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이 무인기는 결국은 서북도서에 정찰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데 서북도서에서 운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긴 활주로가 필요하고 서북도서에는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한 긴 활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북도서에서 운용하지 못하고 인천의 해병2사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북도서의 해병 유교단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과거의 해병 유교단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군단급 무인기의 배치를 요구했으나 유교단이 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당장 유교단이 군단급 무인기를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도 운용을 위해서는 긴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데요. 서북도서에는 군단급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한 활주로가 없고요. 그리고 적 공기부양정의 남하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감시해야 하고 그래서 해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상감시 레이더가 있어야 하는데 군단급 무인기에는 해상감시 레이더도 탑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북도서에는 군단급 무인기가 배치되지 못하고 급하게 이스라엘로부터 해론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론은 활주로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해론이 너무 크고 너무 높이 나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대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은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인 SA-2와 SA-5를 휴전선 일원으로 전진 배치해서 우리의 항공기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서북도서 방향으로도 북한은 SA-2 1개 포대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격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해로는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체라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상감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무인기는 해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북도서 방어에 있어서 해론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해론이 완전히 작전 능력을 상실했는데요. 해론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할 때 딱 1개 세트, 무인기 3대만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운용을 하다가 이미 1대를 상실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11월경에는 북한의 GPS 교란에 또다시 1대를 상실하게 되면서 남는 기체가 1대만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작전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작년에 해로는 이미 작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미 작전 능력을 상실해서 해병 2사단에서 양주로 옮겨져서 1대 남은 기체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고가 난 거죠. 그럼 지금 우리의 서북도서에는 아예 무인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있긴 합니다. 정보사에 정보함에서 운용하는 S-100 무인헬기가 주로 서북도서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S-100 무인헬기는 크기가 너무 작고 그래서 해상감시 레이더 같은 건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당연히 정찰 능력에 제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병 유교단이 아닌 정보사가 운용하는 기체라 유교단에게 정보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서북도서를 감시할 항공정찰 수단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굳이 따지자면 해론이 하던 임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기체는 있습니다. 바로 대잠 초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용하는 대잠 초계기에도 해상감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걸로 북한 공기부양정의 남하를 정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는 서북도서에 대잠 초계기를 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대잠 초계기가 지금 작전하는 지역보다 더 북상을 해서 서북도서를 정찰하게 되면 바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잠 초계기는 일정 위도 이상은 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감시수단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와일드캣 대잠 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와일드캣 대잠 헬기는 작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적절한 정찰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이번에 들여온 MH-60R 대잠 헬기가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유인 헬기로는 북한 공기부양정에 대한 상시감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인기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이순신급 구축함과 해병대를 위한 무인헬기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운용 중인 S-100 무인헬기를 바탕으로 더 대형화시킨 S-300이라는 무인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전에도 한 바가 있고 우리는 이 무인헬기를 도입해서 이순신급 구축함에도 운용을 하고 서북도서에서도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로는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우리에게 적합한 기종은 아니었고 어차피 임시 땜빵으로 도입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도 딱 1세트 세대만 도입한 것이고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 군이 서북도서 무인기로 실제로 운용하기 원한 건 바로 이 무인헬기입니다. 이 기체는 기존 S-100보다는 훨씬 대형화되어서 해상감시 레이더도 탑재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헬기이기 때문에 낮은 고도로 날기 때문에 적의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더욱이 수직이 착륙기이기 때문에 인천의 해병 2사단이 아닌 서북도서의 해병 유교단이 직접 운용을 할 수 있고요. 더욱이 저는 이 기체에 우리의 비공을 달아서 직접적으로 적 공기부양정을 사냥하는 역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헬기에 비해서는 무인헬기는 훨씬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고 최소 6시간 이상은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북도서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해로는 어디까지나 임시로 운용하는 기체였고 우리가 정말로 서북도서를 위해서 도입하고 싶어 하던 기체가 이 기체이기 때문에 지금 서북도서에 생긴 전력 공백은 이 무인헬기가 도입되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기체가 도입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필요하고 그동안의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론은 MH-60R 대잠 헬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자마자 그동안은 혹사당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MH-60R로는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전력 공백을 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인헬기를 도입할 때까지는 전력 공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서북도서는 기존부터 항상 적합한 감시정찰 수단이 없어서 우리 군은 그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었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은
이곳에 원래는 육군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던 무인기구를 배치해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웃기는 건 우리가 서북도서에 무인기구를 설치하고 첫 시험 운용에 들어가자마자 이 무인기구는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한 게 바람이 많은 바다에서 이런 걸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인기구의 운용도 포기하고 급하게 도입한 게 해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해론은 땜빵으로 도입한 기체이지만 결국에는 그 땜빵 역할도 전부 수행하지 못하고 작전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무튼 서북도서의 정찰 문제는 우리 군의 아주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숙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게 무인헬기인데 솔직히 이것도 배치해봐야 알겠죠. 이것도 실제로 배치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빨리라도 배치되길 기원해보네요. 오늘은 원래는 KDDX의 사업 방식이 결정되면 그걸 다루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KDDX의 사업 방식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답답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KDDX가 얼마나 중요한 함선인지는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은 KDDX는 우리나라 해군은 물론 주요 수출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함선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빠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함선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